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을 만나는 일은 항상 좀 두렵고 또 좀 설레이고 두려움과 설레임을 같이 줘서 이 강의를 나오는데 좀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게 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를 쓰고 굉장히 많은 청소년을 만났어요. 전국에 한 2,000명, 3,000명. 그때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데 학교가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제가 다니던 시절뿐 아니라 뭐 그 이후를 다 통틀어도 20세기와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친환경적이면서 첨단 디지털이 결합된 완벽하죠. 완벽한 배움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놀랬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배움터에서 공부하는 10대는 너무나 행복하겠다. 그게 우리 20세기에 생각했던 어떤 미래 비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놀란 게 청소년들이 너무 기운이 없었어요. 너무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삶의 의욕이 없고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걸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정말 좀 약간 지적인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움터가, 이 학교의 시설이, 그리고 이 시스템이 좋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그때 청년들은 정말 어떤 걸림이 없이 이 청소년기에 그 모든 봄의 생기로움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과 환경을 다 바꿨는데, 근데 정작 거기에 주인공들은 왜 행복하지도 않고 자부심도 없지? 자, 이 문제를 사실 우리 사회 전체가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고전 속에서 그 원인과 이유를 찾는 그런 공부를 해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 뭐랄까 진단 또는 그 어떤 근본적인 이유,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자 비전입니다. 자, 삶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은 바로 좋은 직업과 많은 돈이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20세기적인 어떤 사유의 틀이었어요. 그런데 좋은 직업과 많은 돈이 생겨서 삶의 주인이 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런 시대를 마주하고 있어요. 이걸 절대 잊지 마시라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요. 근데 고전에서 제가 발견한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은 아주 간단해요. 자율성과 능동성을 가지고 살면 돼요. 자율적이라는 건 내가 타인의 명령이나 조정이나 타인의 억압을 받지 않는 건데, 그런데 이 자율성은 능동적이어야 돼요. 수동적이면 안 돼요. 능동적이라는 게 무엇일까? 세상과 연결이 돼야 돼요. 이 자연과도 연결돼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돼야 되고, 또 뭐 동물 또는 이 기계, 이 시설들하고도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이 있으면 될까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삶의 근원적인 노하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삶의 기회죠. 자, 이거를 이제 이것이 이 21세기가 지향해야 될 어떤 문명의 비전이라고, 그런 이제 확신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삶의 주인이 되려면 제가 자율성과 능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자율성은 어디서 올까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세계, 거기서 마주치는 타자,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이해를 해요. 우리는 알아야 알미 생략이 되고 그냥 감정을 교감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하면
무지 속에 있으면 상대를 사랑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무지는 두려움과 공포를 줍니다. 그거를 가장 잘 우리가 체험한 게 코로나였어요. 재작년에 처음 코로나가 인류에게 도래했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온 나라가 다 얼어붙었죠. 길거리에 정말 고양이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막에 휩싸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뭔지, 코비드가 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변이하는지 전 인류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다 두려움 속에 얼어붙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린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갑니다. 왜?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았고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이러스하고 소통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의 자유가 있어요. 지금 그 자유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후재앙이라든가 지금 막 엄청난 한파로 미국은 뭐 사이클론 때문에 대재앙을 또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을 모르는데 자신과 어떻게 소통합니까? 그만큼 내 자신이 두려워요. 그러면 세계로 나아가서 타자를 만나려는 그런 마음, 그 능동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안에 웅크리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 채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는 수동적으로 살게 돼요.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그만큼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율성과 능동성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삶에 대한 열정이에요. 알고 싶다. 나 자신을 알고 싶고 이 세계를 알고 싶다 하는 이 삶에 대한 열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알고 싶다. 이게 생명의 동력인데 더구나 청소년들은 막 봄에 그 막 땅속을 뚫고 솟아나려는 그 나무와 싹들의 그 열망, 이거를 막 가지고 있는 시기가 청소년기예요. 그러면 청소년기는 우리는 뭔가 기운이 대책이 없고 예측 불가능하고 뭐 이런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예측 불가능함과 자충우돌하는 그 카오스 안에 요게 바로 핵심입니다. 뭐냐면 타자에 대한 호기심. 알고 싶다. 궁금해야 돼요. 세상이 너무너무 궁금해야 됩니다. 바이러스도 알고 싶고 내 옆작도 알고 싶고 선생님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내가 마주치는 모든 것이 알고 싶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의 원천은 자연이거든요. 자연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아바타 물의 길이 굉장히 지금 선풍을 끌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예고편으로만 봤어요. 거기에 있는 게 뭡니까? 자연의 신비로움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의 신비로움을 처음 느끼는 게 청소년기예요. 봄은 봄대로 너무 경이롭고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매번 계절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다가오는 때가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첫눈이 매년 오는데 첫눈 올 때마다 설레이죠. 봄에 진달래, 개나리가 계속 피는데도 그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막 삶에 어떤 생생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연의 신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이거를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탐구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수많은 과학적 진리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기심과 경이로움을 갖고 있는 게 청소년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정교하게 얘기하면 호기심을 갖고 있는 이 생명 안에서 이거를 에로스라고 말해요. 에로스라 그러면 여러분이 약간 좀 야한 거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 야한 것도 맞습니다. 야한데 아주 야생적이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이 에로스적인 충동을 막 느끼는 때가 사춘기예요. 그래서 이 힘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조율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힘에 막 이끌려 가게 되면
이 자율성과 능동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에로스적인 충동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사랑과 우정이라는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학교를 올까요? 나이가 들면 왜 다 학교에 올까요? 왜 집을 나올까요? 사랑과 우정이라는 네트워크를 체험하고 그 네트워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집에 있으면 사랑과 우정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게 이제 호기심이 에로스로 가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관계예요. 이거를 만들어내려면 학교를 가야 됩니다. 학교에 가서 내가 핏줄이 아니고 그런 어떤 혈연적인 관계가 아닌 존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내 안에서 생명이 이제 약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학교는 그냥 사람을 모아놓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가 있는 곳이죠. 먼저 친구에게는 사랑과 우정을 이거를 훈련하면서 생명이 솟구치는 걸 느껴야 되고,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있죠. 학교는 딱 두 개예요. 친구와 선생님이 있는 곳. 그러면 선생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지성과 지혜의 비전을 줍니다.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삶이야, 이것을, 그리고 이 자연과 생명의 그 근원이 무엇일까라는 진리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는 게 바로 선생님, 학교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은 딱 이 두 가지예요. 에로스와 로고스. 근데 이게 마음껏 피어나는 시간이 바로 10대 그리고 청소년기 20대까지입니다. 이때 이 에로스와 로고스의 향연을 충분히 향유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의 인생을, 그러니까 여름, 가을, 겨울이 와도 거뜬히 살아낼 수 있고 정말 이제 충만한 길이 열리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청춘은 에로스와 로고스의 향연이고 학교는 바로 그런 곳이다. 에로스와 로고스의 공동체인데, 이 당연한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지금 학교에서는 에로스와 로고스의 향연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10대들을 만나고 충격을 받은 게, 친구한테 너무 관심이 없어요. 타자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망이 뭐 얼어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냥 정보의 서비스맨. 자, 이렇게 돼서 학교는 에로스도 로고스도 없고 배움과 우정의 공동체라는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아서 이 얘기를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어요. 학교는 에로스와 로고스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거기서 사랑을 배우고 우정을 배우고, 그리고 이 삶에 대한 무한한 열정을 배워야 이것으로 100세 인생이든 뭐 다음 생에 또 태어나든 살아있다고 할 때 그 생명의 원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디지털이 뭔가요, 여러분? 디지털 때문에 4차 혁명이 일어났고,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이 현장도 이 디지털 혁명 때문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서울 한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이런 식으로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손오공의 마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매직이에요, 세상에. 2008년에 이 모든 게 시작이 됐거든요. 어느 날 전화기하고 인터넷이 결합이 됐어. 그러더니 이 핸드폰 안에 수많은 것들이 다 결합이 됐어. 그래서 디지털 혁명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상 모든 것을 연결하라요.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걸 연결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미생물과도 연결이 됐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도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반려동물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됐어요. 저는 그 남산 아래에서 그 공동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남산을 산책하면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친구보다는 반려동물과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반려동물은 개인데 고양이들은 좀 야생적이어서 각각 그 남산 곳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동물 중에서 가장 진화에 성공한 게 개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인간이 개, 강아지가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모든 종류의 개는 흰빛 늑대에서 다 진화를 한 거예요. 어떤 종류든. 그런데 마침내 21세기에 이토록 진화를 해서 인간이 자신을 돌보게 만들었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동물하고의 이 관계는 이제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려면 자연이라고 하는 이 시공간을 만나야 돼요. 근데 20세기의 산업자본주의는 자연과 인간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연 그러면 네이처라고 하는 게 떠오를 텐데, 네이처는 공간을 자꾸 떠올리잖아요. 막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고 막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 자연이라고. 그런데 동양에서의 자연은 스스로 그러함입니다. 이 계절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서울에는 자연이 없고 시골에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시공간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인간은 시공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리듬이 바로 자연이에요. 그런데 자연에 대해서 완전히 방치하고 인간만 탐구하고 인간의 물질적 부만 탐구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곳에 여행을 가고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시공간의 리듬의 비밀을 몰라요.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것이 삶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풍경으로서만 자꾸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기후 재앙을 극복을 하고, 아마 그래서 그런 아바타 같은 그런 인디언 종족을 연상시키는 그런 부족이 나오는 영화가 탄생한 게 아닐까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자연인데, 자연과의 교감인데,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어마어마한 첨단 디지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잘 머릿속에 두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기계하고도 교감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도 메일에도 뭔가 마음이 있는 것 같다. 메일이 어떨 때 도착을 늦게 하고, 도착을 늦게 해서 막 인간관계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화시키거든요. 이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왜 튕겨 나가는지 모르는데 밖으로 막 튕겨 나가게 하고, 그게 불안정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의 관계 안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계하고도 교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문명이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고 포스트 코로나의 비전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주 쭉 고대로 가서 호모 사피엔스가 탄생하는 시절로 돌아가면 거기에 아주 명확한 답이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을 하는데, 왜 생각을 할까요? 몸은 이 육체적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호모 사피엔스 종류는 이 한계를 넘어서 연결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확장해서 전 지구에 전부 다 퍼져서 살게 됐어요. 연결되면 스토리가 탄생하고 그 스토리가 전 지구를 연결하는 걸 이미 우리는 3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단계에서 체험했어요.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의 동력이 뭐냐? 그러면 접속하는 거예요. 접속을 해야 변형이 됩니다. 접속하고 변이하고 접속하고 변이하는 게 생명의 원동력이고, 이게 호모 사피엔스를 이 지금 4차 혁명까지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모든 것, 무생물과 생명까지 연결되는 이런 시대에 현대인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전부 다 고립과 단절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MZ 세대,
지금 여러분은 아직 뭐 MZ 세대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세대일 수도 있는데, 자, 언제까지 고립과 단절 속에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현대인은 관계로부터 다 벗어나 있어요. 이게 놀라운 역설이에요. 기술은 우리한테 모든 것과 연결되라고, 화성 막 그 넘어서 태양계 너머까지 연결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일상은 전부 다 혼자만의 자아의 격자 안에 갇혀 있어요. 지금 청년들도 저는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친구가 있나요? 친구가 없으면 나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자,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너무 모순이잖아요. 기술은 연결을 시켜놨는데 왜 다 각자의 방에 웅크리고 스마트폰 안에 이렇게 집중할 때, 이때 이게 집중은 중독이죠. 중독이 된 채로 왜 고립이 돼 있을까? 자, 고립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존감이 하락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이게 바로 제가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그리고 나가서 모든 생명의 원동력은 연결과 공감이에요. 연결되는 만큼, 공감되는 만큼이 나의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내가 쌍방향으로 교감하는 장이 아니에요. 일방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 지금의 나를 인정해 주는 것만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동일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요. 봄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봄 그 자체로 머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는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됩니다. 봄은 여름으로 가야 되고, 여름은 가을로 가야 되고, 가을은 겨울로 가서, 겨울은 봄하고 가장 대립, 적대적인 그런 계절인 것 같은데, 겨울 다음에 봄이 오거든요. 자, 이것을 터득해야 돼요. 왜? 그래서 이제 제가 고전을 공부하면 인류의 정말 위대한 스승을 다 만납니다. 뭐 서양의 소크라테스, 동양의 공자, 노자, 뭐 부처, 그다음에 저의 이제 인생 멘토이기도 한 연암 박지원, 다산 정약용, 이런 수많은 멘토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천지 만물과 소통하라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고전의 지혜의 핵심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면 그게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살려면 연결해야 돼요. 살려면 소통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왜 제가 만난 청년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졌을까?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연결감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 와도 오직 나의 그 자아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성적, 나의 경쟁력,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인생에서는 몇십 년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런데 그때 문명이 또 바뀌면 지금 내가 막 열심히 따라갔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하니까 내가 생명의 그 자율성, 능동성을 확보하는 시간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우정이 갖고 있는 힘, 이런 거를 여러분 세대에는 꼭 정말 그 리얼하게 확인하시기 바래요. 자, 내가 좋은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럴 때 좋은 인생이라는 게 그 좋은 직업과 돈, 이것만이라면, 그러면 우리 시대에 진짜 그렇게 좋은 직업과 그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최고의 현자가 돼야 돼요.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드라마에는 그렇게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인간성이 저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성공한 다음에 왜 그렇게 살까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지난 20년 동안 중년 백수가 돼서 그 정말 배움의 공동체를 이제 이렇게 열어서 20년이 됐는데 그동안 너무너무 다양한 분들을 봤어요. 2080 세대, 그 다음에 각계각층, 정말 직업도 너무너무 다양한 분들을 많이 봤는데 직업이 좋은 직업이고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하다고 하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열심히 그걸 향해 달려간 거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는 인간이 충만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부모 세대, 선배 세대, 20세기를 살아온 그 세대의 행복의 전제가 틀렸다는 걸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그 데이터를 그냥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20세기처럼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먹고 살려면 세상에 나가서 접속해야 돼요. 어디든 가서 타자를 만나야 되고 그래야 먹고 삽니다. 거기에서 친구와 스승을 만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이 변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제빵왕 김탁구라고 집을 나와서 길거리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김탁구는 너무너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예요. 왜 그럴까? 어딜 가도 친구가 있고 스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로 성공과 좋은 직업, 좋은 일, 또 뭐 부유함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 전제를 바꿔 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걸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 극소수의 성공한 사람도 존재가 너무 공허해져요. 그런데 성공을 못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법을 몰라요. 왜? 나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답을 결정해 놓거든요. 근데 정말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제가 이만큼 살아보고 그 다음에 몇천 년 된 고전의 지혜를 연마한 결과로는 명백히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성공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달려가도 거기에서 최종 레이스를 돌파하는 사람은 0.00001%도 안 되고 그 1%도 계속 바뀌어요. 왜? 그러면 왜 이 레이스를 모든 청소년들이 밟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좀 더 근원적이고 생명의 원천이 돼서 내가 어떤 조건에서도 접속하고 변형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기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만나고 있는 고전의 스승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정은 우주를 춤추게 한다. 세상 만물과 연결되는 원동력이다. 그런데 어떻게 결합해야 되냐? 바로 알매 열정으로. 그게 바로 지혜예요. 이 지혜는 누구도 주인이 없어요. 경쟁이 없어요. 누가 이기면 누가 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모두를 이롭게 해요. 지혜를 탐구하는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 사람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키워드, 우정을 연마하고 지혜를 터득하는 그 어떤 베이스, 삶의 기본 노하우를 10대 학교에서 저는 반드시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관계가 실존에 선행한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이럴 때 나만 생각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나예요. 근데 내가 엄청난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는 나는 고립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고립이 됐다는 것, 접속 변형에서 생명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이제 또 고전의 멘토인데
고전은 오래된 것만이 고전이 아닙니다. 우리 20세기, 21세기에 나온 것도 삶의 근원적인 지혜가 있다면, 그래서 그 지혜로 세상을 연결하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고전이에요. 근데 저는 최근에 우연히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줌으로 많은 걸 하다가 아인슈타인이라는 스승을 발견했어요. 아인슈타인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20세기에 전 인류에게 가장 유명한, 가장 핫한, 뭐 하여튼 모든 뉴스의 일면을 장식했던 그런 과학자죠. 그래서 그냥 좀 괴짜고 천재인가 보다, 뭐 이런 정도밖에는 생각을 안 했는데, 우연히 이 평전을 같이 공부하게 되면서 정말 그 고전을 제가 공부할 때 그 경이로움과 엄청난 지적 환희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참 놀랍게도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발견되고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견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때 막 일본에게 그 식민지를 당하고 뭐 서양이 동양을 다 식민지화하는 그런 시대에 우주의 새로운 원리와 법칙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으로 이 우주의 시공간이 다 새롭게 정립이 돼서 시간 공간이 따로 있지 않고 시공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동양 고전에서 얘기하는 이 자연의 법칙, 시공간이거든요.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굉장히 놀라워서 양자역학이나 이런 공부를 지금 막 이제 초짜 학인이 돼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21세기 지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동양 고대의 지혜와 서양 물리학의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양은 물질의 법칙을 추구해서 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까지 왔고요. 이게 완전히 우주를 다시 구성했더라고요. 동양은 아주 3000년 전에 이미 이런 세계를 발견했지만 물리학 법칙과 연결을 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드디어 21세기에 그게 크로스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공부하지? 라고 하면 간단해요. 동양 고대의 지혜와 서양 물리학의 세계와 접속하라. 그러면 거기에 인류 지성이 도달한 지점이 다 등장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비전을 저에게 준 스승이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은 우리는 원자폭탄을 만든 그걸로 그 법칙을 만들었죠. E = mc 제곱이라는, 아마 전 인류가 다 알고 있는 공식일 거예요. 거기에서 원자폭탄이 나왔는데, 근데 사실 평생 동안 평화 운동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과학과 영성을 결합하려는 그러는 지적 탐구와 글쓰기를 끊임없이 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말했어요. 우리는 다 아인슈타인이 천재니까 뇌 구조가 특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죽었을 때 어떤 의사가 이 뇌를 따로 떼돌려서 그 뇌 조직을 막 이렇게 서로 막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어요. 나는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열정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직관, 경이감을 평생 동안 가지겠다. 그래서 5살 때 나침판이 움직이는 걸 보고 거의 전율을 해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누가 힘을 주지 않았는데 저절로 움직이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 공간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야. 여기에 이 경이감을 간직했고, 그는 보통 어른들이 평범한 것으로 여기는 자기장, 중력, 관성, 가속, 광선. 그래서 내가 빛을 타고 여행을 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식의 상상력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이거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인슈타인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친구에게
당신이나 나와 같은 사람은 절대로 늙지 않는다. 늙지 않는 법. 현대인이 너무너무 열망하는데 늙지 않는 법은 우리는 우리를 탄생시킨 위대한 신비, 자연의 신비 앞에 호기심 많은 아이들처럼 서 있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거는 나이가 들어도 또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강렬해지는 생명의 원천이에요. 네. 그리고 요 이야기 칼텍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과학 고등학교인지 대학교인지 하는 거기에서 한 강연이 있어요. 네. 정말 감동적입니다. 전쟁 중에 과학은 사람들에게 서로를 독살하고 불구로 만드는 방법을 제공했고, 과학이 인류와 공감하지 않은 과학은 뭘 할까요? 무기를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빠른 시간 내에 참혹하게 죽일 수 있는가를 연구해 왔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 평화 시에는 우리의 생활을 더욱 바쁘고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정말 이 통찰력에 놀랐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는데 왜 우리는 더 바빠야 될까요? 노동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바빠졌잖아요. 잠을 못 자고 더 많은 야근을 해야 되고. 이게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세기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 삶이 예측이 돼야 돼요. 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예, 이게 예측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정말 한치 앞을 모르고 매년 이제 새로운 위기, 새로운 무엇이 온다고 그런 뉴스만 우리는 듣고 있어요.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과학은 해방을 시켜주는 힘이 되는 대신에 사람들을 노동의 즐거움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지루하게 일하도록 만든다. 이게 왜 노동은 지루할까요? 네, 거기에 자율성과 능동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 화폐라는 결과만을 향해서 일을 할 때 인간은 타율적이 되고 수동적이 됩니다.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랜 동안 지루한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죠. 그래서 사람을 기계의 노예로 만들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통 사람들을 더 잘 살게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이 과학의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잘 살게 될까요? 예. 사람들을 지루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서로를 죽이는 그런 폭력으로부터, 폭력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도형과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을 절대 잊지 말라. 예. 이거는 이제 과학의 천재들에게 한 말이죠. 예. 여러분이 무엇을 공부하든 어떤 책을 읽든 그 책을 통해서, 책에서 만나는 배움을 통해서 이 호기심과 경이로움, 그리고 나와 같은 모든 사람, 모든 존재를 어떻게 하면 더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